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재료를 뭘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재료를 뭘 버릴 것인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색깔별로 를 많이 드세요.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들,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붉은색 육류들, 이것들은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정해놨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또 탄수화물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니 어떻게 됩니까? 똑똑한 스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초 암요양병원을 시작한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비타민C가 암세포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보완 대책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비타민C 고용량 주사죠. 제가 20년 전에 처음 암 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비타민C 치료도 없었어요. 그때는 거순 식이요법으로만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미국에 있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비타민C 고용량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연락이 와서 2008년인가 2007년인가에 대한 비타민C 암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신이 났죠. 뭔가 이제 우리 무기가 생긴 거야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뭐냐면 비타민C가 만병통치로 돼 있어요. 비타민C가 항암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냥 수술항암 방사선하고 식이요법하고 비타민C만 해서 낫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오지 말라 그래요. 비타민C가 항암제만큼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 힘든 항암 하겠어요? 다 비타민C 하지. 물론 그건 있어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면은 반드시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항암제가 암을 죽이는 능력이 100이다. 그러면 비타민C에 한 번 암을 죽이는 능력은 글쎄요 10이 될까 말까죠. 단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2, 3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 항암제가 2, 3주간 항암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사람이 죽어요. 항암제는 절대 오늘 맞으면 24시간 동안 이상 효과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2, 3주를 쉬었다 하냐면 같이 손상받은 정상세포가 회복되길 기다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부작용이 누적이 돼서 이걸 뭐 오랫동안 몇 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타민C는 한 번에 암을 공격하는 능력은 항암제보다 훨씬 낮지만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비타민C가 이제 항암제처럼 활성산소, 이제 그 중에서 과산화수소를 일으켜서 세포를 공격하는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 과산화수소를 다시 과산화수소 그거잖아요. 거품 나는 소독약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물로 바뀌는 전환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타민C는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결코 항암제를 대체하는 치료는 아니다. 항암제는 미사일이야, 미사일. 그리고 비타민C는 권총이야. 지금 막 대학에서 미사일 퍼붓고 있는데 우리 같은 보완대책하는 병원에서 권총을 뭐하러 또 쏘옵니까? 대학에서 항암을 하고 효과가 있는 분은 반대로 국토재건 사업을 해야지. 항암제 때문에 망가진 정상세포를 회복시키자는 해독치료, 면역치료, 항산화치료를 해야지. 근데 이제 대학에서 더 이상 항암제가 없어. 아니면 뭐 수술이 2달 남았어. 그때까지 커질까봐 걱정이야. 그때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췌장암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제가 제일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간암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뭐, 췌장암에 나쁜 음식이 뭐예요? 위암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겠어요? 그거는 특효약이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환자한테 강조하는 게, 우리 몸의 토양이, 과수원의 토양이고, 그 토양이 혈액성에 있는 영양성분이다. 그래서 얘들이 나쁜 거로 쌓이면, 과수원의 토양이 발암물질, 중금속, 활성산소에 오염된 것처럼 모든 세포와 조직이 병들게 된다. 반대로 과수원의 토양이 막 비옥하고 거름져. 그러면 막 맛있는 과일이 막 알아서 나잖아요. 건강한 과일이. 그것처럼 우리 혈액 속의 영양소들이 건강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 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순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잖아요.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와서 그래. 오자마자 딱 메모 준비해. 자, 원장님 불러보세요. 우리 남편이 위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구성 요소가 있어. 첫째가 뭐냐면 음식의 종류.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될까? 이게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 뭐가 좋아요, 뭐가 나빠요. 이거는 식이요법의 하나의 콘텐츠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 양으로 먹어야 될까? 두 번째
콘텐츠에. 세 번째는 얘들을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해서 음식으로 해서 먹을까. 그죠? 그 다음 콘텐츠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될까.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되고 한 번 먹을 때 어느 정도 시간으로 먹어야 될까. 이런 전체가 식이요법이지 요거 먹으면 좋고 요거 먹으면 나쁘고 음식의 종류를 골라주는 게 식이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췌장암에 좋은 게 간암에도 좋고 위암에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당뇨에 나쁘고 고혈압에 나쁜 게 췌장암에도 나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재료를 뭘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재료를 뭘 버릴 것인가. 그래서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선한 다양한 색깔별로 제철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 파이토라는 게 식물이라는 뜻이고 케미칼이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과일 많이 부르세요. 과일도 색깔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과일은 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당처럼 당지수를 올려요.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먹어야 돼. 색깔별로 제철 과일을 먹되 조금만 먹어야 돼. 채소는 많이 먹고 과일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곡식류. 아마 다들 아시잖아. 흰쌀밥 먹으면 안 되는 거. 통곡류 먹잖아요. 현미라든지 귀리. 이런 거 먹고. 견과류. 그리고 아주 몸에 좋은 식물성 오일, 또 단백질 성분이 있는 것들, 콩류.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들 아시잖아. 1번이 뭐예요? 암 환자가 구태여 발암물질 먹을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요즘은 흑염소 먹으면 안 되는 분도 있고, 개고기도 이야기해요. 이런 붉은색 육류들. 이것들은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정해놨어요. 왜 발암물질을 먹어야 될까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나쁜데 그걸 또 뭐냐면 맛있게 가공을 해. 붉은 레드밋을 가공한 거. 베이컨, 햄, 소세지. 이거는 세계 암학회에서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아니 항암하고 암 치료한 분이 1군 발암물질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먹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제탄수화물. 탄수화물인데 막 깎았어. 그래서 정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가 금방 돼요. 금방 돼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요. 혈당을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러면 뭐냐면은 피크 친 혈당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우선 다 들어가. 그래서 암세포가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나머지 갖고 정상세포들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신이 나고 정상세포는 죽을 마신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또 많잖아요. 나쁜 오일. 고체 상태로 쓰면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게 액체 상태로 녹으면 오일이라 그래요. 모든 우리가 의사들이 인정하는 식이요법들이 많잖아요. 거슴요법도 있고 지중해 식단도 있고 거기에서 동물성 지방을 권하는 시기는 없어요. 오일이 필요한데 오일은 식물성 오일 중에서 몇 개를 먹으라 그러죠. 그런 걸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소금 많이 들은 거, 그런 거.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맛집이라는 데 있잖아. 소문난 맛집에 가면은 음식이 맛을 내려면 보통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죠. 그래야지 그게 동물성 소고기도 뭐예요? 마블링 그게 지방이잖아.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제. 두 번째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5개의 흰 걸 먹지 말라 그래요. 흰밥, 흰쌀, 정제탄수화물이죠. 흰밀가루, 정제탄수화물이죠. 흰설탕, 정제탄수화물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흰소금, 그죠? 그리고 조미료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재료 중에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나눈 거고, 근데 이것만 갖고 식이요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얘들을 어떻게 조리하느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낸 거야. 자꾸 음식에 장난치면 안 돼요. 가공하지 말란 얘기야. 가공할 때마다 나쁜 거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 뭐예요? 초가공하잖아. 초가공식품, 그죠? 막 가공을 여러 번 해가지고 막 덕지덕지 나쁜 걸 넣어가지고 막 장난을 것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우푸드, 식재료 그 자체를 먹어라. 그죠? 그러면 식재료 그 자체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통곡류. 그죠? 곡류도 통곡을 먹으라는 얘기야. 깎아서 백미로 먹지 말고, 오븐도미로 먹지 말고, 통곡, 현미, 귀리. 그죠? 그래야지 뭐냐면 그 껍데기, 모든 과일이나 곡식은 껍데기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처럼 먹어야지 당지수가 떨어져요. 왜냐면 빨리 흡수가 안 되니까. 껄껄해서. 그래서 음식을 가공하지 않은 로우푸드로 먹을수록 건강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물성 음식으로는 양을 못 채워. 세부터 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대부분 나름대로 식이요법의 대가들이 와요.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6개월 동안 암 진단받고 심장병 진단받고 식이요법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체중도 비만한 사람이 빠지고 안색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지방간도 피 검사하면 없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다 좋아져. 근데 이제 계속 불안해지는 거.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편식하면 돼. 골고루 먹으라는데 이래서 우리 병원 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는데 그 양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소식을 하면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은 20년 전에 난소암에 걸려서 잘 극복을 하시고 그때부터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유방암이 진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검사한 거 오늘 봤는데 이분은 검사가 참 좋아요. 원래 자기가 이게 노력하기 전에는 고혈압도 약간 왔다 갔다, 고지혈증도 왔다 갔다, 당뇨도 전 단계 뭐 이랬었는데 피 검사가 깨끗하세요. 근데 남편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 먹고 또 작년은 뇌경색까지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피 검사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재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시기를 바꾸라 그랬어요. 남편이 부인같이 먹으면 이분은 그렇게 건강식 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만하고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고 뇌경색이 있으니까. 근데 부인은 뭐예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 부인은 암이니까 칼로리는 이렇게 줄여서 소식하더라도 영양소가 올라가서 암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보니까 면역 수치가 200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기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은 건강식, 부인은 암 치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물성 음식을 안 먹고 식물성 음식으로만 정말 승부를 거겠다. 그러면 항암을 안 하는 암 환자한테는 제가 보통 하루에 7 내지 9kg 정도의 식물성 재료를 먹게 처방을 해요. 물론 항암하고 이런 분들은 뭐 4, 5kg 또 뭐 아주 진행된 사람은 1kg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채식으로 그 정도 양을 못 채워 그럼 반드시 동물 음식을 첨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식물성 음식만 계속 고집하시면 칼로리도 떨어지고 살이 빠지게 되고 영양소 결핍으로 면역 능력이나 항산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1년 내내 돼지고기만 먹어도 칼로리를 맞출 수 있어. 1년 내내 햄버거만 먹어도 칼로리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영양소 맞춘다니까요. 완전 식품이니까. 그러나 몸은 썩어가겠지. 근데 채소는 식물성 음식은 불완전 식품이에요. 일단 칼로리가 너무 낮아. 왜냐하면 채소의 80%는 우리가 소화 못 시키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20%만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칼로리가 너무 낮고 채소에는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양을 많이 먹어야 되고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1년 내내 시금치하고 당근만 먹으면 반드시 영양소 결핍이 옵니다.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음식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식이요법은 없어요. 내가 비만해. 내가 심장병이 있어.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 나 암 환자야. 나 지금 항암하고 있어.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에 먹는 양이 하루 종일 해봤자 커피 한 잔도 안 돼. 모든 사람을 다르게 처방을 해야 된다. 암 환자에게 안 좋은 음식들 중에서 탄수화물이 특히 암 환자한테 왜 안 좋은 건가요? 환자들이 이제 우리 병원 와서 자랑을 해요. 내가 식이요법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니까 저는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요. 뭐 먹어요? 그러면 뭐 채소하고 과일하고 현미하고 뭐 막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자동차의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는 거대 영양소가 3개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중에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을 쪄야 되겠어. 살을 빼야 되겠어. 그건 탄수화물 양 갖고 조절하는 거야. 그죠? 내가 오늘 활동을 많이 해. 나 오늘 잘 거야. 그때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벽돌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왜 탄수화물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다 탄수화물을. 특히 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로지 탄수화물만 에너지를 써요. 암세포처럼.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제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너무 우리가 안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암세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탄수화물만 먹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참 고민이잖아.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또 탄수화물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니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당지수라는 거 알잖아. 그죠? 탄수화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큼 오르가는를 비교하는 건데 포도당 수액 있잖아요. 우리가 링거 중에 포도당 수액 있잖아. 요거를 100g을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시금치 100g 먹으면 얼마고 돼지고기 100g 먹으면 얼마고 당근 얼마고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당지수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깎아놨기 때문에 흡수가 금방 돼요. 먹자마자 피 속에 혈당이 피크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 피크로 올라간 요 탄수화물은 암세포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패시티잖아요. 패시티 찍어보셨죠? 패시티 찍을 때 요만한 링거 맞잖아요. 그게 포도당 수용액이에요. 그걸 딱 맞으면 이거는 완전히 100% 정제된 거잖아요. 맞자마자 20초 만에 온몸으로 확 번져요. 그러면 뭐예요? 밥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세포에 밥이 들어왔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힘센 놈. 그게 암세포잖아요. 걔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민으로 다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패시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같이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는 거는 암세포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거로 정상세포가 먹는다. 그럼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 대표적인 게 현미라든지 현미 속에 있는 탄수화물 아니면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지. 얘들은 거칠거칠하고 식이섬유가 많아갖고 먹어도 혈당이 피크로 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골고루 이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환자분이 아무리 암이 진행돼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세포,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0조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암세포로는 1%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모든 세포에 평균적으로 가니까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1% 미만만 암세포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단으로 췌장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 24시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음식밖에 없잖아요. 뭐 항암제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한 번 하면 그게 뭐 12시간도 지속 안 되는데 또 뭐 우리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해. 비타민C도 맞고 항산화도 맞고 뭐 면역주사도 맞아. 그게 몇 시간, 6시간, 8시간밖에 지속 안 되는데 근데 음식은 어떻게 돼요? 24시간 내 몸을 지배하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존율 2.6% 췌장암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의학이 암 환자를 치료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최근 20년 사이에 치료 성적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안 좋은 암이 바로 췌장암이에요. 예, 통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암의 5년 생존율이 한 70%, 뭐 72, 3% 되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은 13% 정도밖에 안 돼요. 진행된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 내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전조 증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검사를 안 하게 되고 설사 건강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췌장의 위치가 우리 장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거의 그 등뼈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위라든지 뭐 십이장 같은 게 이제 가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는 초음파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진단이 늦은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할 때 가장 성적이 좋으려면 수술을 완벽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어디까지나 수술의 보조요법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진행된 상태에 발견하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의 수술 가능성은 뭐 한 10명 중에 뭐 1명, 많으면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안 좋은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가장 옛날부터 무서웠던 암들, 췌장암, 폐암, 간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아진 게 폐암이에요. 그 이유는 폐암은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개발된 표적 치료도 있습니다. 폐암은 또 뭐냐면 폐암은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러한 그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는 사실 부작용 때문에 오래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저희 병원에도 뭐 폐암인데 뇌 전이 간 사람이 뭐 5년째, 6년째, 7년째 먹는 표적 항암제 내지는 면역 항암제로 이렇게 정상생활을 다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췌장암은 안타깝게도 이 세포 독성 항암제의 효과도 그렇게 뭐 월등하게 좋지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암세포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 빨리빨리 번식하고 자라는 진행이 빠른 암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췌장암은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국내 2개의 빅5 병원에서 자기들 자체 대학에 췌장암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두 병은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췌장암은 치료 성공률, 생존율이 변함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 어떤 증상인가요?
이게 많은 환자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알고 싶어하고 어떤 병이 걸리면 내가 좀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전조 증상인데 실제로는 모든 암이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는 증상이 특별한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췌장 환자가 많이 오시는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황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췌장에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췌장의 몸통 부분에 암이 커지게 되면 그죠? 그 담도에서 쓸개로 내려가는 이 담도를 막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담즙이 못 내려가서 황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눈알이 노랗고 얼굴이 노랗냐? 그래서 응급실에 가봤더니 췌장암인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췌장암 진단받고 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작년부터 뭔가 좀 소화가 안 되고 가끔 좀 배도 좀 불편한 거 아픈 것도 같고 몸무게가 한 7, 8kg 이상 빠졌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많이 빠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몸무게 빠졌다. 그러면 특히 여자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좋아해요. 모든 여자분들은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비만한 여자야. 뚱뚱한 여자야. 그래서 이 살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내가 요즘 식이조절하니까 좀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고 또 그렇잖아요. 사실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가끔 배가 아파.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췌장암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단받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 병원 전부 암 환자만 오시는데 암 환자분들이 암성 통증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진행했을 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장기 조직 췌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거기에 암이 있다고 해서 바로 통증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 조직은 내장 기관에 잘 분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는 주로 몸통 부분, 췌장의 몸통 부분이 종양이 막 커지게 되면 그 몸통 부분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총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그 커진 종양이 그 신경총을 눌러주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이 작을 때는 통증이 안 옵니다. 그래서 통증이 왔다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췌장암이다. 그래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우리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등이 아프다 췌장암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췌장암이 진행되면 통증이 올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아픈 데 없고 병원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건강해. 암은 절대 아니야. 암은 어마무시한 증상이 있을 거야. 이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는 암 환자들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폐암 말기 위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믿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돌팔이네. 그 딴 병 가는 거야. 거기서도 또 암이네 그러면 여기도 돌팔이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증상이라는 거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다가 겨울에 자다가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자는데 옆에 난로가 있었어. 손이 딱 닿았어.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야 돼. 뜨거워. 그러면 손을 피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다 타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어떤 위험인자가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할 때 병을 찾아내야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췌장암의 5년 내 생존율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이제 췌장암이다 그러면 이제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췌장암은 진짜 1년도 못 살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병원 환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환자분이 2019년에 주위 사람들이 얼굴이 노래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에 의해서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암은 치료의 첫째가 수술인데 췌장암 환자의 한 40% 정도는 처음부터 사기야. 혈액을 타고 딴 데로 간이나 이런 데로 전이 갔어요. 그러면 수술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0-40%는 또 뭐냐면 중간 단계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데로 전이는 안 갔는데 췌장에 있는 아주 굵고 중요한 혈관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수술하다 잘못해서 이 혈관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서 15%, 많이 봐도 2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중간 단계에 있어요. 종양이 혈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수술을 못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항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암의 크기를 작게 해서 혈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환자 중에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수술이 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운이 좋은 2명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병원 치료도 하셨죠. 치료도 하고 항암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표준 항암 치료를 12번 하셨어요. 2주 간격으로. 그리고 지금 추석 전에 10월 초에 그 이제 수술 후 마지막 그 5년의 검사를 했는데 재발이 안 되고 모든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한 분은 뭐냐면 한 고 1년쯤 후에 온 남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을 진단받고 이분이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수술 못했는데 한 7, 8개월 정도 이제 선항암하고 이제 자기 식이요법도 하고 우리 병원 치료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그 여자분이 롤 모델이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할 거야. 갖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이게 자꾸 장 내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터져서 막 출혈을 하니까 응급으로 가서 내 기억으로 한 5번, 6번을 응급으로 가서 그 혈관 터진 거를 소작을 하거나 봉합을 해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까지 복부에 암이 남아있지만 지금 정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분도 지금 진단받은 지로 따지면 5년 다 돼 가실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아까 제가 그랬죠. 췌장암의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을 우리가 그 치료 성공 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완치라는 거는 병이 완전히 없어져서 나는 이 병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5년 생존하면 완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후에 재발하면 다시 재발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계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3 내지 5%다. 이거는 그냥 항암만 한 사람의 얘기고 자기가 할 도리를 하는 거야. 식욕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보완대체의학도 증명된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통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20년 정도 암환자 보완대체약을 해보니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학에 있는 수술항암 방사선만 한 사람들과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병원에 하는 치료는 이제 거선요법이라 그러죠. 뭐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선요법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떤 암이든지 간에 어떤 병기든지 간에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고 이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췌장암 검사 꼭 받아봐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매년 건강검진 한다. 그러면 복부를 매년 CT 안 찍잖아요. 초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방간도 보이고 콩팥도 보이고 뭐 비장도 보이고 뭐 이렇게 다 보는데 이게 췌장은 위치가 저 깊숙이 있고 다른 장기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초음파로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CT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 3년에 한 번씩 CT를 찍으라고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 가족력이 굉장히 췌장암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직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췌장암이었어. 그러면 이 환자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한 2, 3배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직계 가족 중에서 2사람이 췌장암으로 치료를 했어. 진단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려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6배 내지 10배 정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2명까지는 저도 봤는데 3명은 아직 못 봤는데 3명이 가족 중에서 직계 가족 중에서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무려 32배까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해요. 췌장암이 이제 이게 좀 무서운 암이니까 이런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검사하는 것을 대학병원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건강검진할 때 2, 3년에 한 번씩은 췌장을 CT를 찍으라고도 하지만 반드시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 친구인데 자기 가족 중에서 작은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췌장암으로 다 돌아가신 거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아들 친구하고 그 누나하고 둘이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그거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 누나는 그 인자가 없는데 자기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해마다 꼭 췌장암 검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 이제 잘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 사실 모든 암의 원인은 잘 없어요. 원인이 있는 암은 자궁경부암. 그거는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100%. 그리고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뭐 95%는 또 바이러스 감염. 요 두 개를 빼놓고는 어떤 암이든지 간에 확실한 원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생겼어가 없어. 대신 리스크 팩터는 있죠. 위험인자는 있죠. 그러면 췌장암의 위험인자는 뭐냐면
췌장염. 그러니까 췌장염을 오래 앓으면 얘가 암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췌장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비만하고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리고 술 먹으면 뭐 먹어요? 고지방 고칼로리 안주 먹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당뇨를 오래 앓았는데 이게 갑자기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돼. 이런 분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 한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물론 당뇨라는 게 다 50, 60에 생기지, 20, 30대는 잘 안 생기지만, 갑자기 당뇨가 생기는데 우리 집안에 당뇨의 가족력도 별로 없어. 이런 분은 혹시나 해서 한번 췌장암 검사를 해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음식도 안 지나가는데 식습관이 췌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췌장암은 우리 파이프라인이 아니야. 우리 입에서부터 식도로 위로 소장, 대장, 항문까지 하나의 파이프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야. 여기에 음식이 들어가서 변이 나오는 통로인데 췌장암은 떨어져 있잖아. 근데 왜 음식과 관계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난 그런 얘기하죠. 음식을 그 파이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파이프에서는 쪼개서 분해시키고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소장해서 흡수해서 피로 가서 피에서 온몸 세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거 있지. 뜨거운 음식 많이 먹으면 막 식도가 화상 입어갖고 세포가 변성해서 화가 나갖고 식도암이 될 수 있고,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이 자꾸 자극 주니까 얘가 막 화가 나갖고 나쁜 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성분에 의해서 암이 되는 거는 우리 온몸 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췌장암이 특히 음식과 관계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걸 아시면 돼. 췌장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췌장이 어떤 일을 하냐.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췌장은. 첫 번째는 췌장은 소화기관이에요. 이걸 우리가 외분비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음식물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분리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닭을 먹었다 그러면 통닭이 피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닭을 다 분리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피로 들어가는 거고, 탄수화물, 시금치를 먹었어. 그럼 시금치가 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금치를 다 쪼개갖고 포도당으로 되면 얘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췌장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내는 성분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3대 영양소 모두 녹이는 효소가 나오는 건 췌장밖에 없어요. 위는 단백질 분해 요소만 나와요. 침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만 나와요.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는 췌장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췌장을 혹사시키는 거야. 막 기름기 있는 거, 칼로리 높은 거, 막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걸 먹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누가 일을 해야 돼? 췌장이 계속 소화액을 분비해가지고 쪼개야 되니까 얘가 지쳐버리겠지. 그럼 얘가 이제 약간 돌아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암이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예요. 암이 걸리면 내 몸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가 내 세포한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 얘를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얘가 삐뚤어 나가가지고 암이 됐겠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내분비기관이에요. 호르몬 분비기관이에요.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췌장에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에너지원은 단백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인 건지 다 아시죠? 탄수화물을 다 쪼개면은 포도당이 돼서 포도당이 피로 들어와서 이제 피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택배차가 와요. 그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피로 들어온 포도당을 싣고 각 온몸의 세포로 배달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피크로 오르는 막 정제된 탄수화물, 맛있는 거, 막 깎은 거, 가공한 거, 이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자꾸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췌장이 막 혹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가수원의 토양이에요. 밭이에요. 그래서 가수원의 밭이 토양이 건강하면 거기서 계속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는데 토양이 오염됐어.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활성산소에 오염되면 거기서는 계속 병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란, 당뇨라는, 암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거는 음식이 통과하는 그 조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토양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의 영향을 받겠죠. 내 몸의 토양은 혈액 속의 성분이잖아요. 혈액 속의 성분이 오염되어 있으면 내 몸의 모든 세포는 병들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췌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시킨다. 그러니까 나쁜 음식, 특히 고지방 고칼로리 먹게 되면 췌장에서 얘들을 막 분비시키게 되니까 얘가 과로하게 되고 지치게 된다. 또 정제 탄수화물 먹고 혈당이 막 올라가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게 되는데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췌장이 과로하게 된다. 두 가지 입체적인 각도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췌장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이 재발하는 이유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인가요? 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흡연, 음주, 운동,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식습관은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하고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암을 유발하는 거에도 어떤 식품을 우리가 먹느냐가 한 30-40%를 차지한다. 암 유발하는 원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음식이 40%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뜻은 뭐가 되겠어요? 암이 안 걸리려면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식품을 잘 판단해서 그거는 피해주고, 피할 건 피하고, 또 먹어야 될 건 꼭 섭취를 해주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지만 발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암 발병하는 이유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의외로 암을 유발하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유발 물질들을 1군, 2군, 2A군, 2B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1군이라고 하는 거는, 1군 발암물질이다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인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암이 발생하느냐, 바로 그거는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죠.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군 발암물질은 먹으면 큰일 나느냐? 그러면 술 드시는 분들 다 안 걸렸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드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처럼,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나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은 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1군 발암물질, 또 붉은 고기는 2A군,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A군이라고 하는 건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에서는 있는데 인체에서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회 요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되도록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 외에도 암 발생하는 걸로 잘 알려준 게 이제 소금, 짠 음식이에요. 짠 음식. 그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나 젓갈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위암 발병 증가 요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탄 음식, 대한암 예방학회에서 암 예방 수칙에 보면 탄 음식을 먹지 말라, 짠 음식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탄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한 육류, 우리 요즘에 캠핑 가서 직화구이 많이 하시잖아요. 맛있죠? 불맛도 들고 맛은 정말 좋은데, 이 직화를 하거나 튀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돼요. 직화를 할 때는 한 300도까지도 올라가고요. 바베큐 할 때. 그다음 튀김도 24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180도에서 24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요럴 때 다환상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PAH 화합물, 그리고 벤조피렌이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그거하고도 또 다른 발암물질로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HCA 화합물들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탄 음식은 되도록 노출량을 줄여라. 가끔가다 캠핑 가서 가족끼리 친목도 많아서 한 번쯤은 어쩌다 해먹을 수 있겠지만, 아우 이거 먹어봤더니 이거 너무 맛있어, 불맛도 들어서 너무 맛있어, 맨날 해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증가한다. 가공육 같은 것도 그래요.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가공육은 매일 햄, 소세지, 베이컨들을 하루에 50g씩 매일 먹으면은 대장암,
특별히 대장암 발병률이 한 18 내지 20% 사이로 증가한다는 게 실험 결과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는 것처럼 짠 음식이나 탄 음식도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1급 발암물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술도,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과도한 음주, 이거는 술 마실 때 어디가 짜르르 하죠? 입안, 식도 이런 데 내려가면서 짜르르한 느낌이 나잖아요. 알코올 도수 높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구강암, 식도암, 또 알코올이 가장 위해를 가하는 것이 어디냐? 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은 지방에 많이 축적돼서 암이 잘 걸리는 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이 뭘까요? 칼로리가 높은 식품 많이 먹는 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지만 암 유발이 덜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얼마나 자주 먹으면 위험한가요? 햄, 소시지, 베이컨, 요새 살라미 같은 거, 이런 것들 너무 맛있기는 한데 잘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런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 인체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발암물질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공육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느냐? WHO에서도 실험을 해보고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에서도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가공육은 매일 50g씩 계속 먹으면, 지속적으로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18 내지 20 증가한다. 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암뿐만 아니라 대장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42% 정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런 가공육에는 지방 함량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공육, 아침 식사에 빵식을 할 때 가공육이 잘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할 때 가공육들이 꽤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때 매일 50g 이상 먹는 거, 요런 노출 빈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왜 가공육이 문제냐, 왜 발암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거는 가공육을 만들 때 가공육 햄, 소시지 보면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쁜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발색제를 육류에다가 넣어주는데, 이게 아질산염이 이 발색제가 체내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 그 단백질에 있는 성분하고 결합을 하면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서 이 니트로사민이 DNA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공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지고기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붉은 육류를 쓰는데 적색육에는 햄철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너무 많이 저장이 돼 있으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대장 점막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성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가공 육류들은 조리를 할 때 뜨거운 온도에다가, 고온에다가 조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베이컨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굉장히 고온에다 조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베이컨을 먹게 되면 그 기름, 삼겹살 그 기름띠를 하기 위해서 바삭바삭하게 될 때까지 조리를 하거든요. 기름을 쫙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온 조리를 하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PAH 화합물들이 생긴다든지, 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같은 발암물질들이 생긴다든지 해서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돼서 발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공육을 먹으면서 위험을 줄이는 식습관의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이게 1급 발암물질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가 더 문제다. 암 발생 위험률은 거기에 달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공육 섭취를 최소화하도록 해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먹지 마셔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g 이하로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육류라는 거는 우리가 단백질 식품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에는 꼭 이렇게 붉은색 육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적색육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선, 닭가슴살,
하는 이런 동물성 육류들도 있겠고, 식물성 육류로는 콩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요즘에는 콩으로 만든 인조육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베지테리언들이 많이 먹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가공육을 먹을 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가공육에서 아질산염에 의해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의 독성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을 같이 많이 드셔라. 특히나 이 니트로사민은 비타민C, 아스코르브산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그 독성이 많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함께 많이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뭐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베이컨도 고온 조리하는 거, 또 직화하는 거 이런 거가 나쁘니까 되도록 가공육을 먹더라도 이렇게 물에다가 데쳐내는 거 있잖아요. 삶아내는, 데쳐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아질산염의 함량도 물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줄어들기도 하고, 물은 가장 높이 올라가 봤자 몇 도예요? 100도. 기름은 240도까지도 다 올라가요. 250도도 올라가고 발연점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조리법으로 좀 조리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는 거고요. 가공육이 요즘에는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공육 제품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아질산염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육 제품을 대체품으로 쓰시는 것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즘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이 정말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는 거가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좀 논란이 많이 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회용 컵은 환경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일회용 컵도 그 코팅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는 건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요거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원인 결과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불충분해요.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든지 DNA 손상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험 결과로 밝혀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염증 유발이나 산화 스트레스, DNA 손상이 발암 기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우리가 입증해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기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노출 빈도, 노출 정도를 줄이는 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런 뜨거운 음료를 이런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일회용 컵에다 담는 거, 그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뜨거운 음료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게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런 커피 같은 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컵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회용 종이컵 내부에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데 고온에서 장시간 이렇게 음료가 담겨 있게 되면 이게 폴리에틸렌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남자 어르신들 보니까 소주를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알코올 성분은 이런 폴리에틸렌 이런 거 잘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물 아니고서는, 상온의 물 아니고서는 거기다 담아서 마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있는 음료나 이런 것들을 마시다 보면 좀 식어서 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가 가열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럴 때 그 내부에 있는 폴리에틸렌 코팅이 녹아나올 수도 있고, 또 긁히거나 낡은 용기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가공식품들은 좀 기름진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 그거는 기름진 음식들을 이렇게 데운다든지 할 때에는 그 기름은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요. 수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뜨거운 음식을, 배달 음식 같은 거 또는 할 때 포장재에다가, 포장재 안에도 이 수분에 의해서 눅눅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종이컵은 많이 있는데 예전에처럼 스티로폼 컵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 스티로폼 컵에서도 그걸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음료를 담아서 오래 사용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보온력은 좋지만. 그래서 스티로폼 컵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종이컵도 보니까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 용기나 포장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 사용에서는 이게 왁스 코팅이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컵보다는 안전하죠. 물론 더 안전하긴 하지만 고온 조리를 한다든지 또는 산성이 좀 강한 식품을 쓴다든지, 이 종이컵 자체가 재활용하는 종이를 사용한 종이컵이라든지 이러면은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녹아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이 뭘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종이컵들을 보면은 식품 접촉 등급이라고 해서 푸드 그레이드가 인증이 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컵이나 이런 포장재 이런 거를 쓰실 때에는 인증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조사는 믿을만한 것인지 하는 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배달 음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종이 코팅된 거에다 많이 담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외식업체 사장님들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 그대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다 넣고 고온으로 가열하는 거는 아까 그 안에 코팅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렸고, 산성이나 알코올 성분이 높은 그런 음식들 또는 음료들 활용하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있나요?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암이 무서우니까, 아직까지도 암이 치료가 조금 잘 이제는 치료율이 높아지기는 했어도 조기 발견하면 암은 역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찾으시는데, 그거를 조금 암 치료 식품하고 암 예방 식품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암 치료 식품은 암 예방 식품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 치료 중에는 암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 체력하고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암 치료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 공급을 넘어서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을 높여서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말하는 거지, 암 예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암 치료 식단의 핵심은 우리가 골고루 영양소를 다 잘 먹는 균형, 그리고 이런 암 치료라고 하는 게 체력을 굉장히 소모하는, 그래서 근육도 많이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점막들이 식도나 뭐 이런 혀 이런 데 다 망가져 가지고 그 자극성 있는 거 잘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들 요 세 가지가 관건이에요. 암치료식에서는 그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거,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도록 하는 거, 부드러운 자극성이 덜한 그런 질감으로 섭취하도록 하는 거, 요게 관건이고요.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무슨 이유냐면 체중을 감소를 막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이런 체중 감소나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점막이 상하거나 손상된 것들이 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상처가 난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다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식사를 하셔야 되고, 항암 치료 동안에 구토라든지 설사, 또 미각이 변화되고 식욕이 없는 거, 식욕부진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암 치료 식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고 골고루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게 관건이에요. 암 치료식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예방식은 뭐냐? 암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음식으로부터 환경 요인인 음식, 식생활로부터 암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도 30-40%가 되고,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암을 예방해 주는 것도 한 4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암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꼭 그걸 유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암이 발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게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해요. 치료에도 중요하고 예방에도 중요한데 암 예방식에서의 핵심은 어떤 암 예방에 뭐가 좋아, 녹차가 좋아, 차가버섯이 좋아, 무슨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버섯이 좋다는 등 그래서 특정 음식을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모든 암 예방도 균형 잡힌 식생활, 식단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핵심이다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는 채소나 과일, 항산화 성분이 많다든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항염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생산하는 DNA 손상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그리고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위해 성분, 암 유발 요인을 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소화기계 암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은 오메가3 지방산에서도 특히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EPA라고 하는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1-2회 정도 등푸른 생선 드셔주시는 거 암 예방 식품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식물성 단백질, 꼭 적색육은 아까 암 유발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그랬죠. 2의 2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나 두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런 그 두부류나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그런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녹차의 카테킨이 좋다. 커피에도 우리가 하루에 2-3잔 이하로만 마시면, 적정량만 마시면,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과량을 마시는 거 아니면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커피에 대해서 찬반도 많고 그러지만 녹차나 커피의 그런 항산화 성분들, 항염 성분들이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과량을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암 예방식품은 채소, 과일, 식이섬유소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들,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생선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등푸른 생선, 생선류는 단백질도 넣기 때문에 면역력도 증진시키고요. 또 적색 육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나 두부 같은 것들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나 적당량의 커피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 이전이 됐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이 전이되었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참 질문 자체가 좀 막연한데 한데 어디에 전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암의 특징이 전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아져 가는 거, 이게 전이죠. 옮아가지 않는다면 암이 아니죠. 양성종양이고 다른 데로 옮아가기 때문에 악성종양이죠. 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당연히 전이되는 부위마다 다른데 암으로 생겼을 때는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집니다.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진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살을 빼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하면서 밥맛이 없으시고 또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대장에 항문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위장에 암이 생겼으면 입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의 출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 이걸 피로독이라고 하죠. 피로독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든지 과로하면 피로하기 마련인데 피로하면 집에 가서 손발 씻고 밥 먹고 들어 있으면 50% 이상 피로가 풀립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피로가 싹 풀려서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의 피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도저히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이럴 때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지 않나. 만성 소모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암에 반드시 있을 것이 하나가 체중이 빠지는 것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살짝 덧붙였습니다. 의외로 암을 키우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을 키우는 식습관 제일 중요한 게 설탕입니다. 설탕.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굳이 설탕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또는 과자 종류에 보면 둔갑된 형태로 암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둔갑된 형태의 설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도 그렇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음식이 설탕이 다 들어있고 또 과자를 먹을 때는 그 속에 설탕이 아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설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죠.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설탕,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식습관이 암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나쁜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독성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서 다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죠. 스스로 몸 안에서 다 풀어버리고 독을 없앴다는 거죠. 그게 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독은 간에 다 모입니다. 간에 다 모이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화학 공장이 이 간이 독을 해독시켜 주기 때문에 독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몸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간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담관인데 그 담관을 통해서 독이 빠져나가는데 담관이 딱 막히면 도로 간으로 역류가 되죠. 그러게 되면 쓸개와 간의 독소가 해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요.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간, 암 이런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과식을 해서 몸에 들어가서 남은 것들이 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은 병질변 밑에 입부자가 3개가 있고 밑에 매산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산처럼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을 함부로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만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에 의해서도 오는 거고 신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감정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또 먹을 거 말 거 산처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원인에 대해서 오히려 암이 자꾸만 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쓸데없는 것을 많이 먹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임상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걸 메이저라고 하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은 많이 먹어야 몸에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너 팩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량 원소라고 하는 것인데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먹어야 됩니다. 조금 먹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촉매 역할을 해줘서 도와주는 것인데 임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네랄을 그리고 비타민 종류를 너무 많이 먹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원소를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과잉돼서 암이 드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리하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는 건 괜찮은데 적게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거 혹시 내 주위에 소위 영양 음식이라고 영양제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무분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소량으로 흡수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뇌에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식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좋다더라 하는 것을 근거 없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몸에서 암이 생기고 암이 더 악화된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 한국인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은 굶어 죽는다 그랬죠. 굶어 죽는다. 서양 환자들은 배 터져 죽는다.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암에 걸리면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이래서 워낙 제한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다 금하고 제한하다 보면은 결국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양의 암 환자들은 자기가 암 걸리면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내가 암이란다, 내가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거 많이 먹어라, 저거 많이 먹어라 하면서 막 가져옵니다. 막 가져오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한국 암 환자들은 너무 안 먹어서 결국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그래서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암에 대한 치료의 원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10,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7이나 8 정도는 잘라내야 됩니다. 암의 조직을 잘라내고 암의 독소 한 방에서는 사기라고 하죠. 나쁜 기운. 사기를 잘라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정도 3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우리 몸의 원기로 하여금 스스로 남아있는 암기운을 제거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전기를 북돋워 주어서 사기, 즉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부정거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암을 수술을 하든지 또는 제거하는 치료하는 약을 쓰든지 해서 암을 쫓아내는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정을 못해서 그런다. 북돋워 줄 부자입니다. 전기를 북돋워 준다. 우리가 부조한다 그러죠. 부조, 북돋운다, 힘을 북돋워 준다 할 때 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을, 즉 전기는 원기인데 몸의 원기를 바짝 도와주면 몸 안에 있는 원기가 면역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스스로 암을 쫓아내고 제압시키는 겁니다. 물론 몸속에 있는 암을 다 제압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보통 100조 개라고 합니다. 100조 개. 100조는 세알릴 수가 없는 거죠.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무한히 많은 100조 개의 세포가 매일 대사를 하는데 완전한 대사를 하지 못하고 전자 한 개가 불완전한 소위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자 한 개를 빼앗긴 세포가 특히 그것이 DNA 핵에서 전자를 빼앗기면 그 세포가 병든 세포가 되어서 바로 돌연변이에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지만은
음식을 먹어서 또는 생활 습관이 어떻게 해서 암이 걸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50% 이하입니다. 50% 이상 주된 원인은 돌연변이 된 암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해서 전자한계가 부족한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 돌연변이된 암세포가 갑자기 확 증가를 하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원기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내게 만들어서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면은 암이 아니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100쪽이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100쪽의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만은 암세포가 10억 마리 이상 발견이 되면은 암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줄어들면 암이 나았다, 암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게 만드는 데는 약으로 끝까지 하다 보고 끝까지 수술로 하다 보면은 결국 암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몸 자체 내의 힘으로 암을 쫓아내고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있기는 조금 있어도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적과의 동침을 만들어 버리면 평생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생활 습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원칙 있으신가요? 네, 건강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이 얘기해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죠.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여기까지는 나는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기대를 하게 되면 자꾸만 실망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짜증을 부리거나 기대를 하다가 자꾸만 화를 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질적인 사람, 많이 불안해하고 긴장해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병인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자기가 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부족해도 된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또 했으면 안 된다, 기대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좋죠. 제가 결혼을 하는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의미 있고 아주 행복한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리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신랑, 이 신부 이외의 다른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또 내 신부,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한다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래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매이다 보면은 결국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면에서 자유하고 놓을 수 있는 거, 욕심을 다 가지지 않는 거, 욕심을 푸는 거, 그런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자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에는 사실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있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많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빨간색은 심장에 좋고 피에 좋고, 노란색은 간에 좋고, 파란색은 또 위장에 좋고, 흰색은 폐에 좋고, 검은색은 콩팥에 좋고, 그거 다 있는데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특히 실제적으로 흰 색깔이라든지 검은 색깔의 음식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흰색 같으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또는 버섯 이런 거겠죠. 검은색 같으면 미역 같은 거 이런 음식인데 생각보다 흰색과 검은 음식이 많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흰색과 검은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색깔 중에도 색깔이 진한 게 좋습니다. 진한 색깔의 음식,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면 할수록 과일은 채소에 미치지 못합니다. 채소가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 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탄수화물의 음식인데 생각보다 채소와 과일을 너무 안 먹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먹더라도 색깔이 진한 것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것을 많이 먹자라고 한 것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생각도 못했던 암의 예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8대2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먹어서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80%, 정신적인 에너지로 되는 것은 20%. 호랑이 물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건 바로 사실 2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80%는 못 됩니다. 정신력은 20%, 위장은 80%. 음식을 잘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와 장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와 장은 평생 써먹을 것인데 그것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원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의 원기가 있고 하나는 후천의 원기가 있습니다. 선천의 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기, 신기, 콩팥 신자를 쓰는데 양기를 말합니다. Sexual Energy Power, 성적인 기능 이거죠. 이제 청춘이 되면 한창 하다가 갱년기 되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기능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화의 기능, 위와 장의 기능, 비기입니다. 비기. 사람은 신기가 약해져도 비기가 강해지면 그 힘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신기와 비기가 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그 원기가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고 흡수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위와 장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게 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장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지 말고 조금 적게 먹고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면서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몇 가지 원칙 그렇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누구든지 나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입니다. 또 암이 있어도 천수를 다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나 암이 없는 사람이나 천수를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암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도 큰 효과,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가 갑상선 암으로 지금 10년 이상 됐는데 연세가 많아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그대로 그냥 케어만 합시다. 이걸 관리라고 그럽니다. 관리만 잘하면 꼭 칼을 내지 않고도 천수를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당황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비관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하지 마시고 정말 내 나이에 내 체력에 정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반드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도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게 더 많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음식, 영양을 취하면서 치료의 방법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원 원장입니다. 79년도에 경희대를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박사를 땄죠. 그래서 40여 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해서 생활 습관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펴낸 것이 5권 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제 이름 김양규라고만 치면 제가 TV에서 강의한 내용들도 많이 뜨고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굿TV를 통해서 제가 6년 반 동안 제 이름 들어가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을 강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디오 닥터를 22년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또 일본어도 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진찰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설명도 가능하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과 관계되는 분들이 한방적인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요청을 일들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